도공사업의 원주민 참여 방식인데 수용 플러스 분양 신청이죠. 수용 플러스 분양 신청. 원칙입니다. 원칙. 99%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공사업에서 원주민의 기본 참여 방식은 기존 토지 건물의 강제 수용입니다. 공시가 상당의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그리고 10년, 15년 뒤에 조합원으로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산정된 가격으로. 하지만 이는 단순한 참여가 아닌 재산권을 일단은 박탈당한 후에 10년, 15년 이후에 다시 조합원 분양가대로 비용을 지불하고 입주 자격을 구매하는 구조가 됩니다. 민간 재개발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구조적인 문제점은 원주민은 개발의 주체가 아닌 공공이 설정한 가격 기준에 따라 수동적으로 재입주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신청자가 됩니다. 분양 신청이 의무가 아니며 자금력이 부족하게 돼요. 무조건. 10년 이후에는 물가가 많이 상승하니까. 그리고 고령자다. 저 같은 경우는 죽어버렸겠죠. 분양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이 선납 할인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일반 분양가하고요 15년 뒤에 일반 분양가하고 크게 차이도 없어요. 과거 사례를 보면 약간 싸요. 실제 분양가는 보상가 대비 실제 분양가는 30억이다 보상가 10억이다 이렇게 높아서 할인보다 부담이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래서 현실적 결과는 원주민 재정착률은 아마도 10%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다수 원주민은 분양 포기 후 현금 청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생활권이 붕괴가 될 것이다. 예외적으로 수용 플러스 지분 참여 방식이 있습니다. 이익을 공유한다고 하죠. 말을 좋게 포장해서 이익을 공유한다고 하는데 이론상 구조는 원주민이 자신의 토지를 현물 출자 형식으로 SPC 법인에 참여 이론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고 사업 종료 시 수익 배당 또는 공급 지분 확보 형태로 이익을 환수하는데 비판적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구조는 공공기관이 사업 지분을 대부분 가져가므로 원주민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합니다.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 LH가 알아서 지 맘대로 결정한다. 그리고 토지 현물 출자 시 리스크도 사업상 리스크도 함께 떠나야 한다. 그때 가서 IMF가 터졌다. 그래서 분양이 저조하다든지 원가가 폭등했다든지 사업이 지연되다든지 그러한 손실도 부담해야 된다. 이익만 공유하는 게 아니다. 손실도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용, 명분용 참여에 불과하다. 결론은 수용당한 뒤에 다시 사야 된다. 참여라는 말은 함정에 불과하다. 지분 참여 또한 소액주주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들 맘대로 결정하고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권과 사기의 기속과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지금 공공 도심복합 사업 말하기도 힘든데 도심 공공주택 사업은요 언제 생겼냐 21년도 문재인 정부 말년에 집값이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오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투기꾼들 때문에 수요 측면에 초점을 둔 거죠.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계속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공급이 부족했구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말년에 공급 부족을 인정한 거죠. 그리고 나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게 되는데 그때 모아타운이다 도심 공공주택 사업이다 이런 거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됐는데 원래 공공주택 특별법은
신도시 개발법이잖아요. 신도시 땅을 저렴한 땅이죠. 시골 땅이니까 강제 수용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신도시 개발법을 도심에 끌고 들어온 거죠. 왜? 주택 공급하려고. 그리고 LH공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 임대주택 짓는 회사잖아요. 임대주택 짓는 회사지 원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이 도공사업과 유사한 제도가 있었어요. 자, 도공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공사업은 언제 생겼다고요? 문재인 정부 말년에 생겼어요. 최근에 생긴 거예요. 근데 그전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전면 철거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근데 LH공사는요,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전면 철거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성공 사례로 수원역 고동동 주거환경 사업을 들고 있어요. 요거하고 유사합니다. 근데요, 이게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헌성 때문에 지금은 폐지된 제도입니다. 폐지.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심공공주택 사업이 생긴 거죠. 문재인 정부 말년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사업 목적은 철거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하고 원주민 재정착을 도모하겠다. 원주민 재정착 의미 참 좋잖아요. 근데 이름의 도공사업은 주택공급 확대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원주민 재정착보다는 무조건 주택공급 확대에 사업 목적이 주어져 있다. 그리고 추진 주체는 과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전면 철거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LH공사가 주도하고 지자체가 협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도공사업은 뭐죠? 국토부 통제하에 LH가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추진 주체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사업 방식, 전면 철거 및 수용 후 임대 아파트를 만들고 일부는 분양을 했어요. 도공사업도 토지 수용 후 전면 철거하고 혼합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사업 방식도 같죠. 그 다음에 주민 참여인데 차이가 있다면 전면 철거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협의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협의 과정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근데 이름의 도공사업은 일방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무조건 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그러니까 반발이 심하고 동의율 확보가 쉽지가 않은 거죠. 보상체계, 현금 수용 후 공공임대 우선 분양하고 일부는 또 원주민 분양하고 요것도 비슷해요. 요것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사업 목적 빼고는 지금까지 다 비슷해요. 원주민 정착률은 그 당시에 전면 철거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통계 자료가 있는데 원주민 재정착률은 10%에서 30% 사이였습니다. 근데 도공사업은 더 낮을 전망입니다. 법적 근거는 틀려요.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도공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이죠. 신도시 개발법.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의 주체는 LH가 껴있는 건 같은 거죠. 사업 방식도 같아요. 사업 목적 비슷합니다. 물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원주민 재정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근데 도공사업은 태어난 것부터 오로지 주택 공급 물량 확보에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용적률을 높여서 임대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야죠.
수요권 처리도 약간은 틀리지만 비슷합니다. 보상 체계도 비슷하고요. 분양가 수준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위헌성 논란 때문에 폐지됐던 제도가 도공사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다시 등장을 한 거죠. 요 사례는 그 수원역 구동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 원주민의 사례입니다. 원주민의 사례. 이분은 제가 이제 이쪽에서 살아온 구력이 좀 되잖아요. 한갑이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요. 수많은 경우를 상담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분도 안타까운 분인데 지금 요양원 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요, 그 안에 50평 대지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텃밭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면 철거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수용 보상금을 수령했는데 그 당시에 한 5억 정도 받았어요. 인근지로 이주했죠. 화서동이나 인근지로 이주했는데 막 이주 수요가 터지니까 집값이 막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50평에 살다가 보상금 받아가지고 이주 수요 터지니까 그 돈 가지고 갈 수 있는 데는 화서동에 30평짜리 단독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작은 집으로 간 거예요. 텃밭도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조합원 분양가 10억이래. 일반 분양가보다는 좀 싸요. 그러면 조합원 청약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르신이 돈도 없는데. 그래서 신축 아파트에 못 들어가고 계속 30평 주택에 거주하시다가 요양원 가셨더라고요. 가장 슬픈 거는 뭐냐면 커뮤니티 붕괴입니다. 돈이 좀 있어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간 세대 일부 있어요. 재진입 성공 세대, 그리고 재진입에 실패한 세대 간에 서로 왕래를 안 해요. 왕래를 안 해. 이게 가장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용문동 도공사업의 전망인데 LH 재정 상태 악화입니다. LH는 2023년 기준 부채가 154조 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손실 누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는 부채 236조 원 예상합니다. 매년 3조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됩니다. 정부 출자나 금융기관 차입이 없으면 신규 사업 진행 어렵습니다. 정부도 힘들고 금융기관도 힘들어요. 무슨 돈으로 이 비싼 땅에 수용 보상금을 풀 것인가 궁금합니다. 수원 구동동 사례도 수용 방식이잖아요. LH가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지금도 없지만 그때도 돈이 없어서 찔끔찔끔 보상했어요. 그러니까 보상해서 퇴거한 세대가 있고 보상을 못 받은 세대가 있고 완전히 동네가 흉흉해지고 수리도 못하게 하니까 그 당시에도 중국인들이 와서 기거하는 그러한 동네가 3년, 4년 계속 있었어요. 구조적 문제인데 수용 재개발 방식의 한계인데 토지주가 LH에 토지를 넘기면 사업 실패 시 현금 청산만 가능하다. 주민 반발이 증가한다. 동의율 요건이 3분의 2이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의 신뢰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40%대 동의율을 갖춘 곳도 많고요. LH가 쫓겨난 지역도 많습니다. LH가 사업주 책임으로 수익성보다는 주민의 이익보다는 정책 목적이 우선입니다. 원래.
그래서 민간보다 느리고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공공 재개발도 있잖아요. 재개발은 재개발인데 공공이 개입한 거, 공공 재개발. 그 다음에 뭐 모아타운이나 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LH가 들어온 현장도 꽤 있거든요. 근데 멈춰 있어요. 길 건너편 민간은 사업 승인 내고 잘 나가고 있는데 LH가 들어간 현장은 멈춰 있어요. 현재 이렇게 늦어요. 정부 정책과 LH의 역할의 불균형인데 국토부는 LH의 주거 복지 책임을 부여하지만 임대 아파트 많이 공급해라 이렇게 책임을 부여하지만 돈은 안 줘요. 재정지입은 미흡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적자만 쌓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LH는 공공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고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도 해야 되고 3기 신도시 등 개발 사업도 해야 되고 동시다발적 사업 부담으로 인력과 예산이 모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공사업은 특히 도심 내에 고가의 부지를 소유해야 하므로 재무 부담이 막대합니다. 과거 타 지역에서 사업시 수용 보상금을 수년에 걸쳐 찔끔찔끔 지불하는 바람에 동네가 우범지역으로 변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결론이 전망은 LH 단독주주 방식의 도심 공공주택사업은 재정 및 구조 양면에서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 투입 또는 민간 공동참여 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도공사업은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LH가 주도하다가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최근에 만든 거 있잖아요. 민간 도심복합사업 만들었잖아요. 사업 시행자가 누구예요? 민간 리츠나 신탁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 도심복합사업 만들었는데 리츠나 신탁사 임원이나 대표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아니 신탁사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때 못한대. 그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감당하냐. 특히 신탁사 부채로 잡힌대. 부채. 신문지상에도 나오잖아요. 신탁사 자기 자본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반발이 있으니까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내에서 사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예요. 그 민간 차원의 도심복합 개발 사업 제도를 만들긴 했는데 아직 서울시 조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도 감당할 만한 민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주택 공급에 시그널을 주는 선언형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민간 재개발에 대해서 또 설명해 달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을 비교를 해봤어요. 잘못 썼네. 공공 재개발이 아니라 도공사업. 사업 시행의 주체인데 도공사업은 LH나 SH 등 공공기관이죠. 근데 민간 재개발은 주민이 조합이다. 사업 방식은 강제 수용 후 한참 뒤에 10년 있다 분양 신청을 받고 근데 민간 재개발은 권리 산정 기반 조합원 분양권을 부여하는데 근데 민간 재개발은 안 쫓겨나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조합 설립하고 건축심의 통과하고 사업 승인 통과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고 그때마다 나의 재산은 계속 올라요. 10억짜리가 30억 돼요. 그러니까 도공사업은 내가 10억의 돈을 받고 나왔다. 근데 10년 뒤에 분양가가 30억이에요. 그럼 20억 구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근데 민간 재개발은 내가 10억짜리 갖고 있어요. 10억짜리 갖고 있는데 10년 뒤에 조합원으로 입주를 해요. 그러면 내 재산은 그때 가면 30억이 돼 있다고요. 내 재산은 그때 가면 30억이 돼 있으니까 입주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개발이익의 기속인데 개발이익은요
공공기관에 기속하는 게 원칙이다. 즉 비례율 제도가 없다. 도공사업은 비례율 제도가 없다. 민간 재개발은 개발 이익을 누구한테 줘요? 조합원들한테 비례율을 적용해서. 가령 비례율이 200%다. 비례율이 200%다. 저 방배 5구역은 300%였어요. 그러면 내 집의 시세가 만약에 15억이다 쳐요. 내 집의 시세가 15억이라면 강제로 수용당하면 한 12억에 수용당하겠지? 한 10억 남짓에? 근데 내 집의 시세가 15억이다. 그러면 모든 이익은 조합원한테 간다고 했잖아요. 사업성이 비례율인데 200%를 곱하면 내 집은 30억이 되는 거예요. 요게 비례율의 개념, 사업성의 개념이고, 그 사업성은 그 사업의 영업이익 내지 수익률은 조합원한테 기속이 된다는 거. 근데 도공사업의 경우는 그러한 비례율 없어요. 그냥 수용 보상금 받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 다음에 분양 방식은 공공이 그때 가서 분양가를 책정합니다. 조합원 분양가를. 근데 민간 재개발은 조합이 분양가를 책정합니다. 권리가액은 30억이에요. 비례율을 곱한 30억. 이 30억 기반으로 분양을 확정하게 됩니다. 30억이구나. 그러면 30억에 내고 들어와. 분양 방식. 그 다음에 재정착률의 문제인데, 재정착률. 도공사업은 낮다. 왜? 포상금, 찔끔 받았으니까 10년, 15년 뒤에 조합원 분양가를 내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요. 근데 민간 재개발은 내 재산이 지금은 10억이지만 조합원 분양할 때는 30억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하게 되면 원주민 정착률이 높죠. 근데 민간 재개발도 원주민 정착률이 낮은 동네가 있어요. 어디가 낮아요? 저 화곡동 같은데. 화곡동에서 오셨으면 죄송합니다. 가격이 낮은 동네는 아무래도 종전자산의 평가액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가 싸면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례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원주민 정착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용문동 같은 데는, 용산 용문동은 원주민 정착률 100%도 가능해요. 왜냐면 그 돈으로 청약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팔고 나간다면, 돈 벌어서 팔고 나간다면 할 수 없겠지만, 임대주택 비율 법정 최소 17%다. 도공사업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희 집안도 사업을 했는데, 할아버지부터 근데 부친이 돌아가실 때, 암 걸렸을 때 두런두런 얘기할 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제일 큰 사기꾼이 누군지 알아? 그러더라고. 세상에 제일 큰 사기꾼이 누군데? 그랬더니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래. 근데 요즘에 와서 그걸 느껴요. 어쩜 그렇게 거짓말 할 수 있어? 나중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요. 그리고 담당 바뀌어서 잘 모르겠대. 30에서 35%일 수도 있어요. 그때 가보세요. 근데 민간 재개발은요, 아예 임대 없앨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이에요. 넣고 빼고는. 뭐 의무적으로 몇 프로 넣어라 그거 없어요.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합니다. 용적률 최대 500%, 도공사업 기부 체납이 과다해서 실익이 없습니다. 저희는 정비사업을 해서 알아요. 그리고 제가 정비사업 한다 하더라도 용문동에 관심 없어요. 왜냐면 저는 목표가 3년 내에 은퇴하는 거거든요. 나도 좀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여기 왜 와서 이런 설명을 하니?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에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살아와서 그래요. 제가 MBTI가 INFJ인가? 뭐 그렇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나 선생님 하라고 그러더라고. 괜히 사업했어요. 힘들어요. 잘못된 거 보면 참지를 못하는 성격이 있어요. 250에서 360% 민간 재개발하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도 대폭 줄일 수 있어요. 아예 넣지 않을 수도 있어요. 1+1 말씀드렸고 거래로 인한 효과인데요. 도공사업 같은 경우는 25년 8월 이후 거래 가능하다? 거래 가능하대. 너무 좋대. 오를 것 같아요? 거래할 수 있어도 가격 안 올라요. 찔끔 오르고 말아요. 왜? 사업성을 모르니까. 비례율이 없잖아. 프리미엄 형성이 불가능하다. 근데 민간 재개발은요 계속 올라요. 왜? 비례율이 추산이 되니까 300%다 이거요. 그러면 300%까지 올라요. 10억짜리가 30억까지 오른다고요. 그 다음에 소형주택보호인데 소형주택보호제도 없어요. 도공사업은. 현금 청산 위험이 큽니다. 왜? 사업성 없으니까. 사업성 없어서 그대는 현금 청산이네. 입주권 없네. 그러나 민간재 개발은요. 비례율이 높은 지역은요. 현금 청산 안 해요. 다 100% 입주권을 준다. 재개발 입주권. 그 다음에 다주택자가 문제입니다. 지금 수용을 했을 때 수용도 양도 아니겠습니까? 강제 매매죠. 강제 매매. 양도세 발생합니다. 경감은 되죠. 경감 제도는 생겼는데 일단은 발생합니다. 근데 당장은 안 내도 돼요. 이연 외상입니다. 외상. 근데 민간 재개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간 재개발. 수용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양도세 발생하는 거 아니죠. 수용당하는 거 아니니까 다주택 보통 2주택 3주택 갖고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용문동의 주택이나 빌라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막 10억짜리가 30억 되고 있어. 그럼 내가 다른 지역에 갖고 있는 주택을 먼저 팔면 되죠. 예컨대 동대문구에 한 채 있고 뭐 방배동에 사당동에 한 채 있다. 근데 용문동이 계속 오르고 있어. 아파트로 입주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을 먼저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용문동에 있는 걸 1주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 이익을 안 뺏기고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분담금 예측 가능성. 공공이 나중에 일방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 그러나 민간 재개발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수시로 분담금 내역을 통지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투명성, 감시, 공공기관이 결정하고 주민통제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민간 재개발은 회계를 공시하게 돼 있고 총회에서 대의원 총회에서 주민감시 기능이 있다는 거죠. 저희는 IT 사업을 하는데 얼마 전에는 뭐 강동구 길동역에 딱 붙어있는 땅인데 구청에 가서 상담하니까 용적률 600%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하다고 했대. 그러면서 저희한테 확인하러 왔어요.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 불가능합니다. 2층 이하 저층 건축물이 50% 넘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 요건 충족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이트는요. 어떤 사업이 적합한지 이 땅에 과연 어떤 사업이 적합한지를 분석해주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아까 한국부동산원이든 LS공사든 제의를 했잖아요. 저희 거를 납품하기 위해서. 공기업도 인정하잖아요. 이 용문동 땅에는 어떤 사업이 적합할까? 도공사업이 적합할까? 뭐 모아타운이 적합할까? 신통 재개발이 적합할까?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분양가나 종전자산도 인공지능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살짝 설명드리면 임대를 한 개도 안 넣었어요. 용적률 혜택 필요 없어. 임대를 한 개도 안 넣었어요. 그랬을 때 비례율이 240% 나오더라고요.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렇죠. 방배 5구역 못지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가 부담금은 없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AI가 얘기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당사업지는 어차피 도공사업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협의 수용 70%를 달성하냐고요. 그래야 나머지 30% 강제 수용할 수 있는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상가가 통지되는 순간 난리가 날 겁니다. 제2의 용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2의 용산 사태를 막아보자고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말씀드렸지만 도공사업은 집값이 낮고 거래가 안 되는 곳에 적합하다. 도봉구 방학동, 강서구 화곡동처럼 거래가 안 되는 지역, 공시가가 바로 거래 시세인 지역, 안 팔리는 지역, 이런 지역에 적합하다. 주민 반발 없어요. 그런 데는 환영하지. 일반 분양물은 일반 분양 하다가 안 팔리면 LH가 매입 임대 사업하면 되고, 임대 아파트를 구성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 강남 땅 같이 비싼 용문동에 와서 용을 쓰고 있냐. 어차피 물러갈 거. 원주민 정착률 저조할 겁니다.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짜봤어요. 용문동 사례 시나리오. 50평 대지 단독주택 소유주가 있다. 수용 보상금을 수령할 것이다. 인근지로 이주할 것이다. 이주 수요 인근지 집값은 상승할 것이다. 30평 단독주택으로 쫓겨날 것이다.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조합원 분양가 20억, 30억. 불가능하다. 계속 30평 주택에 거주해야 된다. 용문동의 재진입은 실패할 것이다. 더군다나 빌라 소유주는 경제적 능력이 안 되어 재진입은 거의 실패할 것이다. 어차피 결론적으로 용문동에서는 도공사업은 진행이 불가능하다. LH에서 분명히 누구를 보냈을 거예요. 이 자리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적합한 사업지를 찾아서 딴 데로 가라. 이게 현명한 방법이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재물포 북측 사례 보셨죠? 절대 공공개발 동의서에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동의서에 작성하시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시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